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요, 215페이지에 있는 부동산 투자 분석 및 기법인데요. 자, 우리가 이제 투자론에 들어오셔가지고 투자의 제일 먼저 위험과 수익, 그죠? 그래서 위험에 있었을 때 사업적인 위험, 금융적인 지렛대효과, 그거 기억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위험하고 이제 수익에 대한 부분에 있을 때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의 관계, 어느 게 클 때 투자하는지의 여부도 구별할 수 있으셔야겠고, 그 다음에 기대 수익률의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고, 투자자들이 위험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위험을 회피하느냐, 위험을 축소시키느냐, 통제시키느냐, 이런 것들도 역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평균 분산 결정법에 대한 개념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포트폴리오에 있을 때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 상관계수의 크기, 그 다음에 최적의 포트폴리오의 구성,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전선의 접점에서 발생한다는 거, 그렇죠? 최초로 접하는 점. 그다음 화폐 시간 가치에서 역수관계, 그렇죠? 미래 가치하고 현재 가치가 있을 때 내가 계수하고 현가 계수가 역수, 연금의 내가 계수와 감채 계수가 역수, 그 다음에 연금의 현가 계수와 저당상수가 역수, 그죠? 역수관계를 구별하시고 저당상수가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에서 원리금 구할 때 쓴다는 거, 감채 계수는 주택연금 계산할 때 쓴다는 거, 그런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꼭 해두셔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215쪽에 있는 부동산 투자 분석 및 기법이에요. 자, 여기가 이제 시험 목차인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요 투자 분석이라는 것이 이제 현금 흐름을 기초로 해서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 우리가 왜 투자자들은 투자 분석이라는 것을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이걸 왜 해야 되느냐? 그럼 거기 보시게 되면요. 다른 자산에 비해서 유동성이 낮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할 때 현금하기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투자 부동산을 나중에 우리가 현금할 수 있는 가능성 여부도 타진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시장에서의 다른 사람들이 선호도가 높을 수가 있느냐, 그만큼의 현금 흐름이 발생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투자하는 건물은요, 감가상각이 발생하니까 시간이 경과할수록 감가상각에 따르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시장 가격,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변수가 많기 때문에도 이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죠. 또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하는 비체계적 위험, 용어 기억하시죠? 분산 투자하면서 우리가 제거할 수 있는 위험이 비체계적 위험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도 투자 분석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거기다 각종 공법상에 있을 때 어떤 건축법에 대한 변화라든가 또 지역지구제의 변화, 이런 것들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투자 분석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분석할 때 절차가 있어요. 216페이지에 보시면 먼저 투자자의 투자 목표가 뭔지를 파악해야 돼요. 자, 우리가 투자할 때는요, 예를 들어서 내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투자할 수도 있고, 지금 당장에 내가 생활을 하기 위해서 임대 수익이 필요할 수도 있고, 다양하겠죠. 하지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보유 자산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는요, 환경을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현재 부동산 경기는 어떠며, 그렇죠? 정부의 어떤 예를 들어서 법적인 규제, 그 다음에 시장의 이자율은 또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할 수가 있어야 돼요. 왜? 이런 애들이 투자 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리스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파악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투자로부터 기대되는 비용과 편익을 분석한다고 돼 있죠. 그게 이제 현금 흐름이라는 걸 우리가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계된 현금 흐름을 토대로 했을 때 우리가 이제 할인 기법 또는 비할인 기법을 대입을 해서 투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투자 분석의 절차예요. 그러면 이 투자 분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를 파악해야 돼요. 우리가 캐시플로우라고 얘기를 해가지고요.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흐름이 있죠. 이거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요거를 우리가 파악을 할 때 한 가지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것이 뭐냐면 217페이지 맨 상단에 가면 현금 흐름의 예측은 대상 부동산의 전 기간에 걸쳐서 행해지는 게 아니라 투자자가 대상 부동산을 운영하게 되는 예상 보유 기간에 국한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무슨 얘기냐면 현금 흐름을 파악할 때 우리가 투자자가 있으면요. 투자자는 지분 투자자가 있고요. 저당 투자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분 투자자는 일반 투자자예요. 개인이나 기업과 같은. 저당 투자자는 이제 금융기관 같이 돈을 이제 융자를 해주는 이제 투자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지분 수익을 획득하기 위해서 들어오고요.
이 사람들은 저당 수익을 획득하기 위해서 들어오는데 저당이라는 게 왜 부동산 대출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대출에 따라 이 사람들은 이자 수익을 획득하기 위해서 이제 돈을 빌려주는 케이스고 이 사람은 지분 수익을 얻는데 지분 수익이 두 가지예요. 운영 수익이 있고 매각 수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가 뭐냐면 이 지분 투자는 이 부동산에 투자할 때 얘가 만약에 물리적으로 수명이 50년짜리의 건축물이라 할 때 50년의 기간 동안에 얘를 투자하는 게 아니라 얘를 일정한 기간 동안만 보유하겠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한 5년 정도. 그 다음에 5년 후에 뭘 하겠다는 얘기냐면 얘를 팔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흐름은 보유기간 중에 발생하는 영업수익과 임대수익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나중에 5년 후에 얘를 팔았을 때 생기는 양도 차익. 이 두 가지 흐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간단하게 얘가 10억 주고 들어갔을 때 은행으로부터 6억 원 융자를 받고 내 돈은 4억만 들어갔어요. 근데 나중에 5년 후에 팔 때, 그죠? 50년이라 또 그렇겠네요. 5년 후에 얘를 팔아버릴 때 얘를 12억에 팔았어요. 그럼 남는 2억인 차액은 은행에서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주머니로 들어온 돈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수익으로 계산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전체 기간이 아니라 예상 보유 기간에 국한해서 행해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현금 흐름을 파악할 때는 두 가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 운영 현금 흐름을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를 조금 넘기셔서 220페이지에 가면 매각 현금 흐름, 지분 복귀액의 계산 그래가지고 두 가지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는 제일 또 중요한 게 얘예요. 요거는 뭐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217페이지에 있는 중간에 박스로 나온 데다가 별표 3개 하셔야 돼요. 네, 이건 시험상에서 활용 많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뭐를 구하냐면요. 가능 총소득이라는 걸 구해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먼저 순서가 이제 이렇게 돼요. 여기서 공실 및 불량부채를 빼면요. 유효 총소득이라는 게 나오고요. 여기서 영업경비를 빼면은요. 그러면 순영업소득이라는 거. 여기서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걸 빼면요. 그러면 세전 현금 수지. 여기서 영업소득세를 빼면은 그러면 세후 현금 수지. 자, 이렇게 해서 순서가 있을 때요. 자, 먼저 여기 가능 총소득이라고 돼 있을 때요. 자, 우리가 앞전에도 한번 설명해 드린 것 같은데 얘네를 설명할 때 가능 총소득이라고도 쓰기도 하고요. 가능 조소득이라고도 써요.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총이라고 얘기한 거는 이거는 영문상에서의 그로스의 의미를 얘기한 거야. 근데 영문상에서 그로스라는 거는 마이너스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즉 얘가 내 주머니로 들어온 돈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공제할 게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서의 요 조자라는 거는 한문에서 우리가 이렇게 거칠 조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칠 조자를 쓴다는 거는 가을에 우리가 추수하면은 나달이 우리가 수확을 할 때 나달인 상태에서는 밥을 못 지어 먹어요. 그러니까 도정 작업을 해야 돼요. 깎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같은 논리인데 학자들의 번역에 따라 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제 이거를 총소득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모의고사 봤더니 조소득, 다른 데 봤더니 또 조소득이라고 돼 있다. 이게 맞냐, 이게 맞냐인데 그게 아니라 같은 논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특히 이 투자론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어 하시는 게 뭐냐면, 같은 표현인데 용어가 여러 개로 표현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만 조금 구별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일단은 순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일단은 요렇게 놓고요. 요렇게 묶어버리면 요건 사람 이름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 우리가 호같이 이렇게 붙는다고 그랬어요. 그죠? 뭐 백범 김구 선생 것처럼 가공, 유영순. 그러면 유영순이라는 사람이 하나 생기죠. 그 사람의 이제 부친, 아버지가 여기 있는 전영후씨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외워라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순서 가로놓기도 물어보고요. 계산할 때 이 순서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꼭 기억을 이렇게 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가능 총소득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임대부동산이 있을 때
얘가 룸이 20개예요. 근데 20개 룸에다가 연간 가령 예를 들어서 얼마 받냐면은요, 500만 원 받는다고 가정하자고요. 그죠? 그러면 자, 20일에서 연간 실당, 그죠? 500만 원 받게 되면 이 안에서 연간 벌어들 수 있는 최대 수익이 얼마냐면 1억이죠. 그죠? 이게 가능 총소득이에요. 그래서 박스에 보시면 자, 임대 단위당 연간 예상 임대료죠. 거기 보면 대위당 그런데 이게 단위 임대당, 그죠? 임대 단위당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예. 연간 예상 임대료에다가 임대 단위수를 곱하시면 되죠. 그러면 가능 총소득이 나오죠. 그래서 1억 이렇게 구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를 빼주냐면요. 공실 및 불량부채를 빼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이 수익은 연간 최대 수익을 우리가 구해보는데 현실적으로는 공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공실 또는 불량부채를 합해서 여러분들 계산하에는 통상 5% 아니면 10% 줍니다. 1억에 5%면 500일 거고요. 10% 하면은 1000이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다가 1000을 이렇게 빼주는 겁니다. 그러면 기타 소득이라는 것이 주어져 있는데 기타 소득은 들어올 때도 있고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략할 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기타 소득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이걸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이거를 그냥 상쇄시키게. 여기서 만약에 기타 소득이 1000만 원이 있다 그러면 얘가 다시 1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암산으로 계산하기 편리하게끔 해놓는 경우니까 생략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 그러면 이거 빼면 얘가 이제 9천이 나오는 거죠. 그죠? 야, 그럴 때 영업경비라는 거는요. 그러니까 얘가 말 그대로 총수익 개념이에요. 실적인 공실을 반영한. 그러면 영업경비는 총 비용인 거예요. 임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출해야 되는 비용 개념인데 여기서 이 경비에 포함시키는 게 있고 포함시키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단 대표적인 게 뭐냐면 공부소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있는 공이 뭐냐면 공실. 공실은 여기서 공제했는데 이 경비에서 또 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얘가 부채 서비스액이에요. 부채 서비스액은 경비 공제한 순영업소에 대해서 공제하는 거지 이 경비상에 반영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얘가 소득세예요. 소득세는 여기는 아직 수익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계산을 해요. 경비에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게 감가상각비예요. 감가상각비는 실제로 우리가 지출된 비용이 아닌 거예요. 인식된 비용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세금 계산할 때 쓰는 거지 경비 계산할 때 쓰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공보소감에서 요거 네 가지는 경비상에 반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대신에 요 세금 중에서 소득세는 반영을 안 해주지만 얘는 반영을 해줘요. 재산세는. 이건 보유세니까. 내가 임대사업을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세금에 대한 부분은 경비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얘는 인정이 안 되는데 그래서 그거 정도 구별해서 경비의 공보소감에서 네 가지는 포함이 안 된다는 거 이것도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경비를 계산할 때요. 유효 총소득 대비 만약에 10% 그러면은 900이겠죠. 20% 그러면은 얼마 나오겠어요? 1800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경비를 20%를 줬다. 그러면 여기서 1800을 빼줘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남는 게 얼마 나오냐면 7200만 원. 요게 이제 순영업소득이다. 이렇게 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뭐를 빼주냐면 부채 서비스이에요. 그러니까 원리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 부동산에 내가 투자할 때 부동산이 이제 가령해서 얼마짜리냐면 이게 뭐 10억짜리였다. 근데 6억은 내가 융자를 받았고 4억만 내 지분으로 투자를 했다. 그렇죠? 근데 융자를 받았는데 농협에서 융자 받았어요. 그래서 이자율은 가령 예를 들어서 5%. 그렇죠? 기간은 10년 이렇게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근데 여기서 조건이 뭐냐면 만기 상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원금에 대한 상환은 없고 이자만 내는 거예요. 그 6억에 5%면은 3천이겠죠. 그러면 여기서 얘를 빼주는 거죠. 얼마? 3천을.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세전 현금 수지가 그러면 4,200만 원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내려가기 전에 한 가지 알아두실 게 뭐냐면 여기서 발생하는 1억, 그죠? 여기서 발생하는 9천만 원, 여기서 발생하는 7,200만 원은 내 돈만 투자해서 발생한 수익이 아니라 내 돈하고 융자금까지 합한 이 총투자액에서 발생한 수익인 거예요. 그죠? 가능총소득, 유효총소득, 순영업소득은 무슨 소득과? 총투자액과. 그죠? 총투자액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공실 빼고 경비 빼고 남는 이 순영업소득을 가지고 누구하고 누가 나눠갔냐면 여기 있는 부채 서비스액은 누가? 저당 투자자의 몫이에요. 농협에서. 그러면 여기 있는 4,200만 원은 누가? 지분 투자자의 몫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세전과 세후가 지분 투자에 대한 대가인 거야. 그러니까 위에 거 세 가지는 무슨 투자액? 이거는 총 투자액. 그럼 여기 있는 세전하고 세후에 대한 거는 무슨 투자에 대한? 이건 지분 투자액에 대한 대가야. 이것도 시험에서 물어보는 거야. 이거를. 그래서 지분에 대한 거는 세전과 세후가 들어가는 건 다 지분에 대한 대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세금을 공제가 나올 때 세후가 나올 때 세 공제 전이냐에 대한 차이점이지 둘 다 누구의 몫이다? 지분 투자자의 몫이 된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영업소득세라는 거를 또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업소득세 계산이라는 게 219쪽에 가면 있어요. 219쪽에 가면 영업소득세를 계산할 때 여기서 우리가 이게 순대 음식 아시죠? 그런데 대체 충당금을 대부분 안 써요. 여러분들에게는. 그래서 이렇게 빼서 계산하라고 유도해요. 그러면 순영업소득이 얼마냐면 7,200이에요. 그죠? 이자에 대한 부분이 얼마냐면 3,000이에요. 감가가 만약에 1,000만 원이다라고, 예를 들어서 1,200이라고 가정하자고요. 그죠? 그러면 이거 다 빼면은 4,200 빠지겠죠? 그러면 이게 과세 대상 소득이에요. 그럼 남는 게 3,000이잖아요. 근데 세율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로 가정하게 되면 300을 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영업소득세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면 2,700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영업 세율이 10%니까 이게 10% 적용했으니까 이게 300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서 얼마 빼면 된다? 300 빼면 되죠. 그럼 남는 게 3,900.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도출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게 되면 근데 그 옆에 보면은 공식이 하나 또 있어요. 그죠? 그럼 공식에 대한 거 뭐냐면 이거죠. 세전현금 수지가 있고요. 원금 상환분과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감가상각액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세전이 얼마가 나오냐면 4,200이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감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1,200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은 이자만 내는 거니까 원금 상환이 없잖아요. 그러면 빼고 나면은 얘도 3,000이죠. 얘도 이거 10% 하면은 얘도 얼마? 300. 그러니까 즉 순영업소득을 기준으로 구하든 세전현금 수지를 기준으로 구하든 똑같이 나와요. 소득세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소득세 계산해서 구해주는 거예요. 이 과정을 알아야 돼요. 이거를 실제로 여기까지 계산해서 구하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여기까지 구하라고도 하기도 하고 여기까지 구하라고도 얘기를 해요. 아주 중요한 애들입니다. 그래서 얘들은 반드시 숙지할 수가 있으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할인기법과 비할인기법을 이거를 대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할인기법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상 보유 기간이 몇 년이다. 5년이라고 이렇게 가정하잖아요. 그러면 보유 기간 중에 매년의 세후 현금 흐름이 이렇게 나왔다라고 가정했을 때 얘들은 다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니까 얘네를 다 무슨 가치로? 현재 가치로 이렇게 다 할인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얘를 갖다가 무슨 가치로? 현재 가치로 이렇게 할인해서 우리가 투자를 판단하는 게 할인기법이라고 그러면요. 비할인기법은 이렇게 할인하는 방법을 쓰지 않고요. 내가 들어간 총 투자액이 가령 예를 들어서 얼마냐면 10억인데 순영업소득이 7,200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10억 들어갔는데 얘가 7,200이다. 그러면 수익률이 몇 프로 나온다? 7.2%가 나오겠죠.
그렇죠. 이게 수익률의 크기를 갖고 그냥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흐름을 할인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게 비할인 기법이에요. 그래서 그건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시게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얘네를 토대로 했을 때 거기 220페이지에 가면요. 문제로 확인하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다음 임대주택 사업의 세후 현금 수지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면 여기는 계산하기 좋게끔 여기서부터 준 거예요. 순영업소득서부터. 그죠? 그러면 자, 순운영소득이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러니까 순운영소득이나 순영업소득이나 같은 거예요. 예, 같은 표현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뭐 빼냐면은 이제 부채 서비스액을 빼야 돼요. 그러면 세전현금 수지가 나오고요. 세전현금 수지에서 영업소득세를 빼면 그럼 뭐가 나오냐면 세후현금 수지가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출제자들이 저 위에서부터 계산하지 않고 그냥 여기서부터 준 거예요. 근데 자, 순운영소득이 얼마 나오냐면 1억 4천 나온 거예요. 그죠? 근데 거기 보면 자, 연간 융자 월급이 얼마냐면 9천이에요. 그죠? 네, 여기서는 그냥 원리금 다 포함시켜서 그 얘기 한 거예요. 그러면 세전이 얼마 나오냐면 그러면 남는 게 한 5천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뭐를 빼야 돼요? 영업소득세를 빼야 돼요. 그죠? 그런데 영업소득세 계산할 때 아까 우리가 뭐라 하냐면 순이감. 자, 얘가 얼마냐면 1억 4천이에요. 근데 거기 보시면은 융자 이자가 얼마냐면 7천이에요. 그죠? 근데 감가상각비가 얼마가 되냐면 1,000만 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자, 8천이죠. 그러면은 여기 남는 게 얼마냐면 과세 대상 소득이 6천이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세율이 주어지죠. 근데 세율을 몇 프로를 줬냐면 30%를 줬죠. 6천에 30%는 얼마겠어요? 1,800이겠죠. 이게 영업 소득세죠. 그러면 자, 여기서 얼마 빼면 된다? 1,800. 그러면 세후 현금 수지가 얼마 나오겠어요? 3,200. 그죠? 거기 보시면은 금액이 얼마가 나오냐면 이렇게 해서 소득세 세후 현금 수지를 구하라 했을 때 이렇게 하게 되면 남는 게 얼마가 된다? 3,200. 세후 현금 수지 나오죠. 예. 그래서 이렇게 구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얘를 세전 현금 수지 대입해도 똑같다는 얘기죠. 여기서 원금 상환액이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이자. 그럼 세전이 얼마냐면은 자, 5천이죠. 자, 근데 여기서 보면요. 우리가 이게 9천인데 이자가 7천이라는 얘기는 원금 상환이 2천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게 감가상각비죠. 감가상각비가 얼마냐면 1,000이죠. 그럼 7천에서 1,000만 원을 갖다가 빼면은 얘가 남는 게 6천이죠. 그럼 똑같이 세율 30% 적용하면 얘도 1,800 나오죠. 똑같은 논리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여기서부터가 아니라 여기서부터도 간단하게 이렇게 계산하게끔 유도할 때가 있어요. 이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은 이렇게 해서도 구할 수 있구나. 이런 거를 이제 생각하시면 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요거는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문제 풀이 할 때 이 부분을 반영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또 다뤄보게 될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얘를 구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얘도 알아야 돼요. 자, 매각 현금 흐름 지분 복귀액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 부동산에 우리가 10억을 투자했는데 실제로 내가 들어간 돈은 4억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럼 나중에 이 부동산을 팔고 난 다음에 내 주머니로 들어오는 돈의 크기가 얼마가 되는지를 살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제일 먼저 뭘 구하냐면 예상 매도 가격. 매도 가격인데 이게 예상이라는 얘기죠. 추정하는 거죠. 추정. 그죠? 여기다가 뭐를 뺀다? 매도 경비를 빼요. 그러면 나오는 게 순 매도액이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미상환 저당 잔금이 돼요. 그러면 세전 지분 복귀액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자본이득세를 공제를 해요. 그럼 나오는 게 세후 지분 복귀액. 그러면 얘네도 어쩔 수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요거 요렇게 가면요.
이게 도경이고요. 얘가 순미예요. 이게 사람 이름이죠. 도경이하고 순미의 부친이죠. 부친. 여기는 전번우 씨라고. 아까는 우리가 영업소득 때는 전용우 씨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전번우. 그래서 이것도 왜냐하면 가로놓기로도 또 언급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매도 가격인데 5년 후에 얘가 얼마에 팔릴지는 몰라요. 근데 우리가 추정을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계산상의를 편의를 위해서 살 때도 10억이었고 나중에 5년 후에도 한 10억에 팔린다고 가정해요. 그 다음에 매도 경비라는 거는 왜 중개사 수수료, 컨설팅 뭐 이런 광고비 이런 걸 공제해야 되니까 그 돈이 한 2천 들어갔다고 가정하는 거죠. 그러면 순매도액이 9억 8천이 나오겠죠. 여기서 미상환 저당장금을 우리가 공제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 우리가 화폐 시간 가치 할 때 자, 조기 상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원래 이거 얘기할 때 조건이 뭐였냐면 이 부동산에 투자할 때 10억짜리였는데 6억은 내가 농협에서 융자를 받았는데 이자율은 5%고 기간은 10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통상 투자자는 한 5년만 보유한 다음에 팔아버린다는 얘기니까 중간에 조기 상환한다는 얘기죠. 이럴 때 잔금 비율을 계산하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이제 연금의 현가계수 이런 거 쓴다는 얘기죠. 그러면 6억을 빌렸는데 이게 만기 상환 저당이라는 조건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대출 기간 동안에 원금 상환은 전혀 없었으니까 여기서 남아있는 게 6억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빼고 남는 게 얼마냐면 3억 8천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제 뭐를 빼냐면 자본이득세를 빼는 거죠. 자본이득세가 양도세예요. 근데 양도세라는 건 취득과 처분 시에 차익에 부과하는 게 양도세인데 지금 차익이 없다고 가정하니까 자본이득세 없다고 가정하면은 얘가 그냥 3억 8천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매각 현금 흐름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아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봤던 거예요. 자, 5년 동안에 내가 여기다 투자하기 위해서요. 내 지분이 얼마가 나갔냐면 4억을 투자했어요. 그렇죠? 자, 근데 자, 보유 기간 중에 우리가 세후 현금 흐름이 이렇게 3,900만 원씩 매년 똑같다라고 가정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에는요. 이게 4억 한 1,90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4억 1,900이라는 건 뭐냐면 마지막 해에 우리가 파는 거예요. 그러면 요때 기간 말에 판단하는 가정이면은 1월 1일부터 이 사이에 이 수익은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안에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3,900만 원에다가 여기 있는 3억 8천이 플러스가 된 거죠. 이게. 그렇죠? 네. 그래서 요걸 합한 게 요 금액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마지막에 이게 기출에서도 이렇게 한번 물어봤던 선례가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다 무슨 가치로? 현재 가치로 다 할인을 하는 거예요. 할인을 해가지고 나온 금액이 얘보다 크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투자를 결정하는 거. 그게 할인 기법의 논리예요. 그게 이 할인하지 않고 여기서 발생한 부분을 가지고 승수라든가 수익률로 표시해서 우리가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거를 비할인 기법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틀림없이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거 할 때 할인 기법이든 비할인 기법이든 하려고 그러면 얘가 또 등장해야 돼요. 영업소지 이거 계산하는 게. 그래야지만 대입을 해서 아 이렇게 계산하고 이걸 구별할 수 있구나. 그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걸 가지고 특히 비할인 기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같이 이제 쫙 한번 해볼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나중에 반복해서 이렇게 하시다 보면 아 비할인 기법은 간단하게 우리가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걸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할인 기법에 대해서는 의미에 대한 것만 개념만 정확하게 구분하셔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분 복귀에 대한 건 이제 알아두셔야겠고요. 우리가 이제 221페이지에 가면 투자 분석 기법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이거 다루게 될 텐데 그 중에서도 거기 투자 분석 기법 구분해 보면 할인법이 있고 비할인법이라고 돼 있죠. 거기도 별표해야 돼요. 그 제목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에게 출제를 해요. 그죠? 할인 기법이다, 화폐 시간 가치 고려한다, 안 한다, 뭐 이런 것까지도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니까 그 부분까지는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 투자 분석 기법에 대해서 쭉 정리하시는데 이 부분은 매년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매년. 이게 중요한 거죠. 예. 그리고 지금 배우신 이 현금 흐름에 대한 것도 시험상의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고 또 이 투자 분석 기법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그러면 얘네가 먼저 전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를 우리가 지금 오늘 하고 오늘 이 시간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하게 되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시고 정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